미국 애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디폴트 선언해버리면 돼요. 국채가 많잖아요. 국채 원금 안 주면 돼요. 미국이 야 오늘부터 우리 국채 10년간 돈 못 줍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연준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연준 저거 110몇 년밖에 안 돼요. 지금 국채를 판다고 하는 것도 미국 국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달러를 파는 것도 미국 돈을 못 믿겠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팔기 시작하면 미국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주셨던 의견 속에서 제가 피드백을 한 가지만 드리면, 제 토론 의견보다는 피드백을 한 가지 드린다면,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과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 경제의 구조를 봤을 때, 특히 재정 적자라든가 재정 건전성 상황을 봤을 때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트럼프가 움찔하는 모습이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다만 그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 정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국가가 매각하고 있는 건지는 드러난 건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이 정말 강한 카드를 하나 장착하려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됐다. 오히려 세계 최대 미국 국채를 보유한 1위국이어야 되고, 압도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한 방에 매각했을 때, 물론 그때 중국도 스크래치를 받겠지만 미국을 제대로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이런 현상은 오히려 대응 전략 카드로서는 좀 약한 거 아니냐 하는 의문과 함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국채를 보유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국의 시나리오일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미 국채 금리를 올려놓는 것이 목표일까? 아니면 미 국채를 많이 보유했다가 한 방에 대대적인 매각을 해서 미 국채 금리를 일시적으로 급등시키는 게 목표일까? 그러니까 둘 다 충격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하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대호 박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 뭐 안 판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기보다도요, 하나의 대응 카드로 쓰는 건데, 바로 그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팔면 그때는 카드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팔았다 살았다 하면서 또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면요, 자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국채 금리가 치솟고. 그렇죠. 그러고 좀 있다가 그 가격이 피크로 떨어졌을 때 부분에 다시 사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현재로서는 중국이 국채를 완전히 판다든지 이거 가지고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카드로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카드로 한번 자기의 힘이죠. 하나의 레버리지죠. 근데 저는요, 트럼프가 이런 구상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애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디폴트 선언해버리면 돼요. 국채가 많잖아요. 국채 원금 안 주면 돼요. 마치 그것은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을 제가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여러 번 봤어요. 아니 안 주면 되지 뭐,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러 기축통화, 그죠? 달러 기축통화 이제 그 금퇴한제도 이제 금 못 바꿔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우리 부채가 너무 많아. 재정 적자 많아. 우리 경제 너무 어려워. 그래, 지금부터 10년간 우리 원금 상환없어. 예를 들어 쿠폰 준 거 같은 경우에 이자 상환없어. 이런 정책 얼마든 미란 보고서에서는 영구채 또는 한 번 사면 100년 후에나 갚는 이런 식의, 그러면 그거 한 번 팔면요, 국채 문제 100년 동안 해결이 돼요. 그런데 당장에 전 선언할 수 있는데 아주 가깝게 돈을 안 주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돈 없다는데. 그럼 끝이에요. 미국은 그런 카드를 갖고 있다고. 중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팔까 살까? 그렇게 장난을 치잖아요. 미국이. 야, 오늘부터 우리 국채 10년간 돈 못 줍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닉슨이 한 것을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나 한번 보자는 노영우 박사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무슨 닉슨이 그때 어떻게 했나를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월 15일 날 그 닉슨의 조처는요. 금태환 제도는 우리 입장에서 컸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 미국 국내적으로는요. 가격 동결해버렸습니다. 닉슨 쇼크의 가장 큰 거는 미국 내에서 물가 못 올려. 이거 할 수 있다니고요. 사회주의 국가. 그런 조처 저는 트럼프가 곧 하리라고 봐요. 그런 거를 충격적인 조처로 판을 흔들어서 미국을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지. 금리를 어떻게 올라가도 제롬 파월을 을내고 달려서 그건 트럼프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냥 연준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연준 저거 110몇 년밖에 안 돼요. 미국 오랜 역사에 연준을 없었던 적이 많아요. 큰 틀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그때 닉슨이 어떻게 했냐면요. 물가 못 올리게 만들어버리고 동결해버리고 그다음에 외국을 향해서는 그때 관세 전 세계 10% 관세 폭탄을 때립니다. 전 세계 10%. 트럼프가 이번에 전 세계 10% 때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먹고 있어요. 근데 관세 폭탄을 때렸는데 6개월도 안 가서 자 트럼프가 닉슨 쇼크를 발표한 게 1971년 8월 15일이었는데 그해 12월 달에 스미소니안 협정이라는 게 나와요. 스미소니안 협정. 이 대목도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닉슨의 그 금태환 제도 충격은 스미소니안으로 해결이 돼요. 스미소니안 체제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일단 스미소니안 체제는 달러 금태환 제도 미국이 못 바꿔준다는 걸 이해한다. 어그리 해버려요. 어그리하고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미국은 관세 폭탄 없어요. 스미소니안 협정에서 전 세계를 향한 관세 폭탄 없어요. 저는 관세 폭탄 그거 없어진다고 봐요. 오래 안 갈 거예요. 네. 관세는 제가 해봤자 미국도 불편하거든요. 지금 서로 다치는 건데 관세보다는 환율이 낮고 환율보다는 지금 정지 선언이 훨씬 낫죠. 뭐 간단하잖아요. 안 주겠다는데 뭐. 미국은 지금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경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실제로 사석에도 여러 번 했어요. 자, 그다음에 가상화폐 문제도요. 좀 이따가 교수님이 기회를 좀 하겠습니다만 가상화폐도 판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엄청난 수단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너무 지금 이거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닉슨의 그때 그 국무부 장관이 헨리 키신저 아닙니까? 유대인 헨리 키신저. 키신저가 어디로 갔습니까? 닉슨 쇼크 쳐놓고 간 데가 사우디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페트로 달러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하라. 오페크는. 그래가지고 야만이 석유상 두장국 찍어 미국하고 합의돼요. 합의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제 간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은 공개 안 된 것도 많거든요. 네. 환율 같은 것도요. 앞으로 미국이 환율을 평가 절상을 다른 나라 시킨다 안 시킨다 이거 공개 안 할 겁니다. 공개하는 순간에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를 가서는 그 사우디에 그 사우디로부터 석유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오펙 국가들 그쪽에 오페크라는 카르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 카르텔의 힘으로 사우디는 국제 유가를 마구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은 안보 보장해 줄게요. 안보인데요. 사우디의 안보라는 것은 이번에도 트럼프가요. 1기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와서 최초로 찾은 나라가 중동 순방이고 두 번째 이번에 돌아와서도 중동 국가를 먼저 갔습니다. 가서 카타르에서 비행기 한 대를 그냥 뇌물로 선물로 받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은 생각을 못해요. 비행기를 한 대 받아와요. 미국의 지금 보잉사가 대통령 전용기 만드는 게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게 발상에 전환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우디가요.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이란을 비롯해가지고 민주화, 혁명,
공화국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하고 UAE, 사우디 그 세 나라가 지금 왕정이에요. 민주화 추세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런 체제가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느냐. 미국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사우디 갔다 와서 한 얘기, 사우디에서 한 얘기 보면요. 바이든을 막 공격하면서 바이든이 멍청하다. 자,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민주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사우디나 UAE 그다음에 그 카타르는 미국의 스탠다드를 적용할 수 없다. 이 정말 잘 살고 있네. 그 빈살만 앞에서 왕정을 해서 정말 잘 사네. 그 사우디 사람들은요. 왕정에 대한 도전이 제일 무서워요. 지금. 이란으로부터 넘어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 협정 있잖아요. 아브라함 협정. 네. 트럼프가 하다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 그 이삭의 아버지인데 원래 이스마엘이라는 첩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사람 지금 유럽 사람, 중동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중동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서로 동의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 협정으로 만난 것은 중동은 중동끼리 뭉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사우디에 동맹을 맺고 안보 동맹을 형성시키러 이번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을 완성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석유 마음대로 장악하죠. 이스라엘에 근심이 없어지고 반이란 동맹. 그리고 이번에 그 아라비아의 페르시아만 이름을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로 바꾸겠다는 그것도 다 중동에서 완전히 사우디 주도로 해주겠다. 그것을 대가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대한 지금 플랜을 꾸고 있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25년 하반기나 2026년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올 것에 대한 대책, 트럼프의 큰 구상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께서 워낙 2025년 하반기 트럼프 행정부의 큰 그림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카드로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좀 이런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노영우 기자님께 방금 말씀해 주신 김대우 소장님의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나 아니면 25년 하반기에 있어서 꼭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네. 우리 김대우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경제라는 그 각도로 경제라는 앵글로만 보면 네. 세상을 제대로 못 볼 수가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2025년, 2026년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는 네. 그러면서 이제 닉슨의 사례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닉슨의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제 문제죠 사실은. 네. 달러가 이제 금으로 달러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낸 거죠. 미국의 문제는 너무 많이 찍어내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향유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걸 소비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내서 세계 각국에서 그 물건 사가지고 미국은 잘 먹고 잘 산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오니까 그것을 약간의 미국의 어떤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지금의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국가 부채의 문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이 무역 역조를 본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무역 적자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의 저축보다 소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요만큼만 생산해 놓고 세계에서 온갖 것들을 다 가져다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좋은 거, 뭐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무역 적자를 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역 흑자를 봤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꾸로 보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벌어서 우리는 작은 나라고
외풍에 시달리는 나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외환보유고로 다 쌓아놨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를 다 사줘가지고 외환보유고라는 게 뭐 아무것도 우리가 소비할 수 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미국의 어떤 부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역 적자가 또 부채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국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는 상황과 각국이 미국한테 돈 줘 이렇게 돈 달라고 얘기했을 때 돈을 줄 수 없는 지금의 미국 상황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럼 이제 해결 방안도 경제적인 걸 가지고만 해결하려 그러면은 그게 해결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아까도 금을 계속 달러를 계속 가져오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 그 중국이 국채를 팔고 일본이 국채를 파는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 당시에 프랑스도 미국한테 가서 금 달라 그랬고 독일도 미국한테 가서 금 달라 그랬어요. 달러를 가져가 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은 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지금 국채를 판다고 하는 것도 미국 국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달러를 파는 것도 미국 돈을 못 믿겠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팔기 시작하면 미국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국가에 미군을 파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미국은 항상 다른 나라보다 약간 우위인 위치에서 그런 어떤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그 지위를 활용을 하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를 그 닉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역사에서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는 닉슨의 사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센 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정도가 안 가더라도 그 약한 정도의 정책을 통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센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레벨까지는 이미 머릿속에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2025년 하반기에 뭐 이런 어떤 트럼프식 어떤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도 이제 말씀에 대해서 피드백과 제 의견, 토론적 의견을 좀 드려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닉슨 대통령이 가동했었던 뭐 그 금 태환제 사태 그것을 뭐 그런 방식의 그 핵폭탄급의 뭔가 정책을 구상할 수 있다. 하나의 카드로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카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디폴트 선언해 버린다. 만약에 그런 카드를 만약에 발동시킬 것을 중국도 가정한다면 또 이렇게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카드를 발동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둘 다 막강한 카드를 한 가지씩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먼저 가정하고요. 두 번째, 저도 지금의 이 미국의 무역 구조나 이런 것을 더 면밀히 뜯어보았을 시간이 없었을 만큼 많이 뜯어봤거든요. 최근에 오죽하면 1900년부터의 미국의 수출입 무역까지 통계를 다 뜯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언제까지 계속 무역 적자만 있었나? 무역 흑자도 있었더라고요. 1900년 초반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 속에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은 무역 적자가 문제다라고 인식한 사람인 거예요.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무역 적자가 문제다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인식하에 어떤 카드를 그다음 꺼내야 될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핵폭탄급의 미국의 디폴트 선언이라든가 연준을 없앤다든가 뭐 닉슨 대통령이 했던 그런 종류의 핵폭탄급의 카드까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이런 문제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일단 이 카드를 쓸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카드 중에는 워낙 뭐 많이 다 보셨지만 미란 보고서상에서 자주 나왔었던 표현이 디펜스 엄브렐러예요. 타리프라는 표현도 많이 나왔지만 디펜스 엄브렐러라는 표현이 41페이지 내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도 미국과 안보 관계에 있는 동맹 관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적이니 안보적으로 의존적이니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런 종류의 카드를 가지고서라도 미국이 원하는 소위 달러 약세화를 유도하는 그런 물밑의 협의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카드, 그러니까 관세 이외의 카드 아닐까. 관세라는 카드는 서로 간에 충격을 볼 만큼의 카드인데 굳이 그 카드를 계속 길게 가져갈 필요 없고 고물가를 원하지도 않고 역시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관세라는 카드를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환율이라는 카드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환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보라는 카드로서 맞바꾸자. 안보 그러면 너가 방위비 분담금 이만큼 더 내. 아닐 거면 원화 가치 절상해라는 종류의 협의를 물밑에서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이제 토론적 의견 드렸고 또 질문을 또 하나 던진다면 25년 중반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요동치고요. 근데 25년 하반기 환율을 뭐 전망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정말 미국식 이런 환율 전쟁, 상대국 통화의 절상 압력 이것을 정말 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순서를 잠깐 바꿔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취해 나갈 것인지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뭐 제1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방식은 절대 아닐 것이다라고 저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전쟁 어떻게 보시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노 박사님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